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일어서서 발표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어서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리더십을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이언스로 접근을 합니다. 과학으로. 그래서 저는 그 소셜 사이언티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문도 이제 계량 논문 이런 거 많이 쓰고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2018년에 제가 아까 잠깐 소개자분께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형 리더십이라는 논문을 가지고 미국 경영학회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0명을 서베이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서베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뭐 아주 이거는 진짜 글로벌리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국 경영학회에 가서 쫙 했는데 발표가 끝나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국형 리더십 이런 논문은 사실 질문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지만 다른 나라에도 적용되느냐 뭐 이런 수준의 질문이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주 엉뚱한 질문, 코넬에서 오신 어느 교수님께서 좋다, 한국형 리더십 다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한국이 발전하게 된 철학이 뭐냐? 딱 이 한마디로 하시더라고요. 한국이 갖고 있는 철학이 뭐냐? 그거를 말해봐라.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학이 뭡니까? 이 질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거든요. 예, 홍익인간이라고 답하려고 했더니 영어로 번역을 못해서 제가 근데 그 홍익인간처럼 이런 답을 하게 되면요, 그 좋은 사상이긴 합니다만 사상이 손끝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 다음 질문은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고 얼떨결에 제가 급한 나머지 답한 게 뭐냐면 컨퓨셔니즘이다. 컨퓨셔니즘이 뭡니까? 유교다. 이런 답을 얼떨결에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우리 다 성리학, 주자학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 송시열 같은 분은 뭐 주자가 쓴 글은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아주 오소독스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로 앞에 이 자리에 북경대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딱 들더니 그거 우리 건데요. 이 순한 이 급 당황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빠져나갈 때는 중원부원 오래 얘기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이제 큐가 가서 용서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또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건 맞다. 하지만 우리가 너희에서 성리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완전히 우리 거화했다. 그래서 너희는 컨퓨셔니즘을 C로 시작하지만 우린 K로 시작한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하신 코넬대 교수님이 그거나 똑같다. 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급 당황을 해서 학회 끝나고 정말 찜찜한 마음을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들어와서 역사 전공하신 분들 30명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과학중앙연구원, 성균관대, 뭐 TV에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만나서 한국의 사상이 뭔지 말해라 빨리. 3분의 2 되시는 분들이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없습니다. 저는 이거에 완전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없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3분의 1은 주자학이다, 성리학이다. 그래서 그걸 또 똑같이 우리 게 아니지 않냐 반론을 했더니 우리가 들여다가 완전히 바꿨다.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나도 할 수 있는 답인데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또 반론을 제기하면 그게 아니라 중국은 뭐 충을 강조했지만 우린 효를 강조했고 일본은 또 뭘 강조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빠져나가시더라고요. 안 되겠다. 내 스스로 찾자. 그래서 조선왕조실록부터 읽기 시작해요. 물론 그 전에도
실록을 굉장히 오랫동안 읽어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고전을 쭉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뭡니까 우리 징비록도 있고 난중일기도 있고 뭐 일성록도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동야승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역사 전공하시면 아시겠지만 대동야 우리나라는 정말 기록의 민족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 책인데요. 13권으로 지금 번역돼 있는데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적은 책이에요. 큰 뭐 이런 책이 아니라 누구한테 내가 얼마를 꿔줬는데 그 친구가 안 갚는다. 이거를 13권짜리 번역본이 나올 만큼 크게 이만큼 그걸 갖다 다 읽으면서 진짜 감동은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읽고 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사상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실용주의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pragmatics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오늘 홍보를 좀 하는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pragmatics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조선 시대를 성리학의 시대라고 쭉 치워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요. 성리학을 할 수 있었던 분은 양반이지 않습니까? 양반이 전 인구의 몇 퍼센트냐? 5%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95%의 중인과 밑에 있는 하층 계급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바삐 살았습니다. 그러면 조선을 대표하는 사람은 상위 5%일까요? 95%의 하층민일까요? 누가 조선의 대표자입니까? 95%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분들이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누구에게 모멸감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고 우리의 중심 사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계보를 만들어 봤고 또 그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그럼 실용주의 리더, 그 실용주의라는 게 그런 거라면 실용주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실용주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실용주의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을 프라그매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진지하게 시작한 것 같아서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좀 이렇게 3개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왼쪽에 셋 있고 이렇게 왼쪽에 셋, 오른쪽에 셋 있는데 어느 쪽이 더 호감을 주나요? 왼쪽 사진일까요? 오른쪽? 예, 왼쪽 사진이죠. 왼쪽 사진. 예. 다 좌파들만 계시군요. 여기. 차이가 뭐냐면 오른쪽 사진을 옆으로 15% 벌리면 왼쪽 사진이 됩니다. 예, 이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15%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험상궂은 얼굴도 옆으로 15%를 벌리면 호감형이 된다. 이 뜻입니다. 이거 이제 얼굴 연구하는 분들이 정부 연구비 받아서 연구해서 밝힌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서 15% 법칙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15% 옆으로 하면서 옆에 분과 마주 보십시오. 옆에 분하고 15% 마주 보시면서 괜찮으세요? 리더십의 이론과 스타일, 제가 이제 이론가기 때문에 뭐 이론 굉장히 많은 이론이 몇 개냐고 그러면 뭐 수천 개라 셀 수 없다 이렇게들 많이 답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연구되는 논문으로 쓸 수 있는 누구나 무슨 리더십 말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학자들이 인정하는 이론은 한 70개 정도 그렇게 되고요.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논문 수는 이제 무수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보고 하나하나가 다 다른 이론인 줄 착각하시는데 진짜 이론은 한 7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일은 몇 개나 될까요? 리더로서의 이런 독재적 스타일, 무슨 스타일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보면요. 제가 몇 개라고 적었나요, 여기? 예. 20개? 예. 10개 정도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오버랩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리더십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스타일과 리더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10개의 스타일이 시대에 적합한 게 따로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그 여러분이 맡고 있는 job, task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스타일이 있다. 시민 리더십에 맞는 스타일은 그럼 뭘까요? 시민을 계도하고 교육하고 또 이렇게 부스트업하고 동기부여시키는 데 필요한 스타일은 뭘까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스타일이, 리더십 스타일이 최근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 중반부터 벌붙기 시작해서 나온 대표적인 스타일인데요. 한 4가지 정도가 되고, 제 책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핵심을 이루는 스타일들입니다. 이쪽으로 좀 가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념형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이념, value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분은 행동이 그 이념에 따른 행동 패턴을 따라가게 됩니다. 좀 이따가 이런 분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 저기다 적어놨네요. 그러면 이런 이념형 리더들은 어떤 걸 믿는가? 리더의 역할을 뭐라고 믿는가 하면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용어가 뭡니까?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느 한 사람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historically 아주 consistent하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나의 역할이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이제 편을 나눕니다. 우리 편, 너의 편, 저쪽이 적폐, 우리는 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리면 이념형 리더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쪽하고는 이제 대화를 하지 않기 시작하고 완전히 편협한 아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행동은 완전히 예측 가능해집니다. 다음에 뭐 하겠다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혁신형 스타일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더는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을 혁신형 리더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혁신형 리더십은 이념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해 놓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희생해야 된다. 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좀 강압적으로 한들 너희는 참아야 된다. 이 정도도 못 참느냐, 이렇게 나가면 이거는 이제 혁신형 리더 또는 카리스마 리더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카리스마틱 리더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용적 스타일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셀링하고 있는 리더십 스타일인데요. 이건 뭐냐면 문제가 뭐냐, 그거를 직시하자. confront란 말을 씁니다. confront란 말이 뭔지 아시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를 confront해, 이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해결 안 될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이제 머리를 굴려서 이걸 해봐야 내 대의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적당히 말로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뭔가 피해도 안 보고, 그리고 뭐 난 노력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조커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조커는 이기적인 리더입니다. 이기적인 리더.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실용적인 사람다. 문제를 컨프런트하는 용기와 지혜와 통찰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진짜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키워오고 이 수준까지 올려놓은 건 이런 분들입니다. 실용주의 리더지 거창한 비전이나 또는 뭐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킬 리더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그렇습니다. 세계가. 이런 분들은 그러나 화려하지가 않기 때문에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뭐냐,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일했는가, 이거를 밝히고 적고 홍보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진실의 순간입니다. 어떤 스타일이세요? 예, 실용형이시죠? 조커신 분 계세요? 조커. 아무도 없으시죠? 중요한 것은요, 조커는 자기가 조커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예. 실용주의 리더십은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냐, 이런 리더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가, 이게 여기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려면 실용주의가 뭐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실용주의는 어느 나라에서 많이 활성화됐나요? 미국이 실용주의의 이제 본산입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윌리엄 제임스, 존 듀이라고 아시죠? 교육학자 유명하신 분. 그 다음에 또 뭐 리차드 피어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실용주의 사상을 정립했습니다. 포인트는 뭐 이게 내용 다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포인트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서구 유럽의 사상이 너무 복잡하고 말장난이다. 결과를 내지 않는 행동은 의미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맨날 말만 하다가 끝나고 실천하지 않는 사상은 의미 없다. 실천해서 성과를 내라. 문제를 피하지 마라, 이겁니다. 문제를 왜 피해가느냐 하는 거죠. 당신이 해결할 수 없으면 후대가 해결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놔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주영 회장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 인스티튜트를 꾸리고 또 그분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노선을 정해놓으신 거는 진짜 대단하신 겁니다. 당대의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나 계속 밀고 나가시면 정말 조금만 성과들이 쌓여서 우리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실용주의는 그런 네 가지입니다. 이건 뭐 다 공유하는 겁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요,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은 문제를 직시하라. 우리 사회 문제 지금 뭡니까? 세 가지만 꼽아볼까요? 뭐죠? 예? 양극화. 두 번째, 저출생이죠. 저출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고령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누군가가, 어느 리더인가가 죽기 살기로 밤낮 뛰어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는 척 하다가 돈 좀 주고 예산 배정해주면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죠. 사회 전체가 들어붙어서 이거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깃발을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이게 long term results가 나오는 거지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성이라는 게 그거고, 그 다음에 합리성입니다. 합리적이라야 된다는 것은 따져보고 하고 분석해보고 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판단해보면 공정해진다. 공정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연합니다. 자기 편만 쫙 임명해놓고, 트럼프도 요즘 하는 거 보면 좀 거시기 합니다. 뭐 사두는 무슨 어디 대사, 지 또 뭐 아들은 또 뭐 돈 많이 낸 일론 머스크는 또 뭐 해가지고 다 자리 나눠주는데, 이거는 실용주의가 아닙니다. 트럼프도 대표적인 이념의 리더입니다. 이념의 자식입니다. 그 다음에 실효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 중심으로 해라. 그때 저는 이제 경영학에서 리더십을 전공했기 때문에 기업의 리더들은 단기 성과주의입니다. 자기 임기가 1년이에요. 이 임원들 있잖아요.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1년 임기입니다. 지금쯤은 아마 지금 일 다 손 놓고 인사 발령 어떻게 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책상 앞에서 전화기 탁 앞에 놓고서 기도하면서 올해도 무사히 이러면서 기다립니다. 1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슈를 추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힘든 거예요. 장기적인 거 하려면 오너가 있어야 돼요. 물론 뭐 이건 오늘날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세종대왕 때도 우리 로켓 화살을 만든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로켓 화살 세종 때. 근데 그거 개발할 때 아주 지리멸렬했거든요. 뭐 누구를 보내도 안 되고 누구를 그러다가 안평대군을 보냈어요. 왕자를 보냈더니 이 오너잖아요, 오너.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스스로 리소스를 끌어다가 단기간에 해결하고 바로바로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처럼 오너십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실용주의다. 그러면 실용주의 리더는 어떤 사람?
이 네 가지를 구현하는 사람이겠죠. 이걸 구현하려면 리더로서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용주의 리더십은 통찰력이 있어요. 문제 해결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문제 해결할 때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통찰력. 통찰력이 뭡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이 문제의 그 근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단서만 보고 전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통찰입니다. 통찰. 요즘은 정보가 다 주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단서를 보고 이만한 그림을 추론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통찰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해야 돼. 분석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깨끗하게 분석하면 끊임없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관점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옳은 건지가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데이터의 왕입니다. 데이터. 모든 거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없으면 결정을 안 할 정도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의적으로 적응을 하는 겁니다. 유연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창의적 적응, 창의적 대응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성과를 내는 사람, 장기적 성과. 이거는요, 동기 메커니즘이 중요합니다. 동기 유발을 시키는. 그래서 이런 거를 했던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실용적 리더들의 본산이다. 이걸 주장하려면 증거가 있어야죠. 그래 고전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5초간 책 선전. 제가 바로 나온 책입니다. 11월 16일 날 출간된 책입니다. 지금 불티나듯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있고 세계적으로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실용주의는 다른 나라 실용주의와 다르다.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논리가. 실용주의 대표는 누군지 아세요?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엔비디아 아시죠? 누굽니까?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이 대표적인 실용주의. 이 두 분이 칼텍이라는 회사 아시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명한 공대, 거기 가서 졸업식 축사를 한 걸 똑같이 한 10년 터울로 한 걸 보면요, 칼텍에 가서 했는데 일론 머스크는 크게 생각해라, 꿈을 더 크게 꿔라. 이게 혁신주의자들의 대표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완전히 혁신의 그 대표입니다. 혁신의 대표. 이분 하는 사업이나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기상천외하고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게 그거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 망하거든요. 저는 젠슨 황을 더 좋아합니다. 왜? 이분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해야 할 일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이거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5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리더입니다. 그러나 젠슨 황은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미완성 작품 해놓은 거를 완성시키는 거는 젠슨 황입니다. 젠슨 황은 차분히 그러나 오래 그렇게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보시면 세종대왕 대표적인. 세종대왕 세종실록을 제가 몇백 번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환상적입니다. 최근에 이영훈 교수나 누가 세종대왕 성군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책에서 그걸 또 비판을 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투닥투닥거리고 있는. 그분이 들은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부민고소금지법이라고 부하가 상사를 고소하면 이제 벌한다 이런 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무고가 많아가지고 무고가 그냥 툭하면 무고하니까 이거 금지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다음에 또 노비가 40%였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비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우리 세종대왕이. 그래서 공노비라고 있습니다. 공노비, 공노비, 공공기관에 일하는 노비. 가정을 꾸리거든요. 그래서 임신해서 애를 낳으면 출산휴가, 출생휴가를 얼마 준지 아세요? 100일 휴가를 줬습니다. 100일 휴가. 그리고 그 남편에게 30일 휴가를 줬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게 어떻게 노비를 그렇게 경멸하고 사회에 그렇게 했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 못 읽어서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우리 실용주의는 여기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약용을 비롯한 실용주의, 박지원 이렇게 실용주의가 나올 때까지 죽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있다. 유성룡의 징비록을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수십 번 읽었는데요. 징비록 안에는 성리학에 대한 표현이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이분은 퇴계의 제자예요. 퇴계 이황 아시죠? 퇴계의 제자고, 그 다음에 율곡 이하고도 맞짱 뜨는 스타일, 그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양명학도 배우고 엄청나게 당시에 교육을 받았는데 징비록에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로 접근을 해야 됩니까? 합리주의와 이성과 판단과 전략과 수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성리학이 아무런 도움을 못 줍니다.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국사 전공하신 분들의 그 얘기 했더니만 뭐 수기치심이 어떠고 뭐 들어가 있다 한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유성룡 선생의 그 징비록과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의 뭡니까? 난중일기 또 읽어보십시오. 그거 참 비참합니다. 제가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술을 드셨다. 내가 또 술을 먹었다.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 다음에 정약용이 아니라 저는 정약전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우리의 실용주의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약용 선생은 한 14년, 20년 가까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한 200권 가까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정약전 선생은 비슷한 횟수를 유배가 있었는데 딱 한 권을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산어보라고 아시죠? 그 비중을 1대 200의 비중을 한번 보시면 저는 그 하나에 둡니다. 여러분 그 자산어보가 어떤 책인지 아세요? 물고기의 생태와 생리를 자세히 기록한 책이에요. 아귀는 언제 먹고 언제 깨고 언제 자고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왜 썼을까요? 이게 왜 썼겠습니까? 이게 프라그마티즘이에요. 이게 실용주의예요. 누구에겐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을 거기 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물고기를 연구했다. 저는 그걸 더 훌륭하게 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이제 강희안이라는 분 누군지 모시죠? 세종대왕의 처족합니다. 저분은 세종시대에 양화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꽃 키우는 방법, 꽃을 키우는 방법. 어떤 꽃은 습한데 잘 자라고 어떤 꽃은 드라이 해야 되고 이런 거. 그 마음을 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그 다음에 박지원의 열할기 아시죠? 정약용 선생도 현대로 들어오면 이제 기업에서 실용주의가 꼽히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를 저는 박태준 선생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박태준 선생에 대해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뭐 이랬었는데 대단한 분입니다. 직접 돌아가시는 해에 만나서 3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월간 중앙에다 이제 했던 걸 낸 적이 있는데 저는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1시간 하기로 했는데 끝이 없어요.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한 30분 우시더라고요. 막 어린애같이 눈물 진짜 그 스토리는 정말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분은 진짜 실용주의자입니다. 실용주의자. 정치권에 맞지가 않는 분이에요.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고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을 따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 재산이 1원도 없었어요. 다 기부해버리고 집 하나 있는 거 기부해버리고 돌아가실 때는 딸네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정지영 회장님, 우리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 실용주의를 쭉 이어왔다. 있어야 될 때 없는 우리의 실용주의가 그게 어느 영역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러 섹터 중에 어느 섹터에서 저기도 좀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정치예요, 정치. 동의하세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 좀
이젠 좀 이념의 탈을 벗고 조커들 좀 다 내보내고 실용주의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문제 해결,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리더 좀 없을까요? 예. 세종대왕이 실용주의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생생지락이다. 이 표현은 제가 찾아낸 건데요. 조선왕조실록 888권 통틀어 단 한 번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생생지락 치시면 딱 한 번의 레퍼런스가 나오는데 26년 1443년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고단하지만 고단합니다. 그 당시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뭐 1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렇지만 하루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즐거우냐. 이게 그거를 보장해 주는 사람이 임금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이 고단하게 살지만 하루를 그래도 이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게 임금의 역할이고 그것이 리더로서 나의 소원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생생지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성룡 선생은 뭐 엄청 많은 그 징비록 읽어보시면 정말 이분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분이다. 제가 이 책에서 아주 길게 써놨습니다. 뭐 다양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도 뭐 23전 23승을 했는데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운주당이라는 디스커션 서클을 집현전 같은 걸 만들었어요. 끊임없이 토론합니다. 아무나 와서 토론할 수 있게, 아이디어 낼 수 있게. 얼마나 아이디어가 갈급했으면 촌부가 와서 그냥 옆에 사는 이웃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면 다 듣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생각해내고 그 울돌목의 물의 흐름이 어떤지 깊이가 어떤지 이런 거를 치밀하게 분석을 한 뒤에 작전을 폈다. 이게 실용주의다. 그렇게 봅니다. 성리학 위기의 시에 아무런 기여를 못합니다. 여러분 의병들이 수없이 나타났잖아요. 그 중에 성리학자 대표가 의병 대장이 된 경우 아세요? 저는 거의 모릅니다. 우리 스님들은 몇 분이 하셨잖아요. 그 승군이 따로 있을 정도로 했는데 이 무슨 뭐 향교나 뭐 이런 데 계시던 분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성리학은 위기 때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 그것은 조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게 벤자민 프랭클린하고 세종대왕이 또 기가 막히게 일치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1700년대 필라델피아 집행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지사 비슷한 걸 했죠. 그리고 세종대왕은 1400년대 분이니까 한 350년 정도의 차이가 있고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데 두 분의 행적을 비교해 보면요 놀라우리만큼 비슷합니다. 진짜 너무 비슷해요. 내가 여기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없죠? 안 써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우선 집현전 만드셨잖아요.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은 준토라고 하는 인원도 비슷해요. 30명 30명. 그리고 거기서 역할도 비슷해요. 다 디스커션하고 프로젝트 수행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소방서 만든 거 아시죠? 우리 세종대왕이 금화도감이라는 거. 벤자민 프랭클린은 파이어 디파트먼트 만들어가지고 유니언 파이어 디파트먼트. 그 다음에 또 필라델피아 병원을 만들었어요. 우리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종대왕은 뭐 만들었습니까? 동서 활인원 이런 거 만들고 그 다음에 건순각이라고 하는 걸 만든. 이건 못 들어보시죠? 건순각은 여성 전용 병원입니다. 세종대왕이. 대단한 분 아니에요? 여성 전용 병원을 만들었다니까요. 세종대왕이. 건순각. 그뿐만 아닙니다. 뭐 화폐바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너무 비슷해요. 왜 비슷했을까요? 왜 비슷했을까요? 실용주의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사람의 니즈, 사람의 욕구는 비슷해요. 동서고금을 막는 거. 그거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비슷한 조직이 필요하고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실용주의와 한국의 실용주의. 그러니까 제가 그 책에서는 이거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세종대왕을 따라했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왜 시대가 앞서니까. 너무 비슷합니다. 과학적인 발명한 거 있죠. 벤자민 프랭클린 피레침 발명했잖아요. 우리 세종대왕 발명한 거 다 아시잖아요. 치국이부터 해서 쫙 발명하셨잖아요.
놀랍습니다. 글자도 만들었잖아요. 벤자민 프랭클린도 영어 알파벳 6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글을 세종대왕이 90%의 노력, 한글 창제, 국사학자들이 한글 창제 누가 했나? 90% 세종대왕이 했다. 그럼 뭐 저 다 나옵니다. 기록에 다 나오는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그래서 프래그매틱스의 말 한마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세종대왕이 세종 29년에 돌아가시기 3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밥은 백성의 하늘이다. 누가 한 얘기요? 세종. 이게 한자로 하면 더 멋있죠. 뭡니까? 식위민천. 뭐 있는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비전 세우지 않았습니다. 비전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되건 몰라요, 자기도. 그러나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굶는 사람이 뭐 10만이 넘고 막 이런 거 다 숫자를 세서 의창을 다 열고 의창의 위치를 굶는 사람이 많은 마을 옆에 다시 세우고 이런 노력을 한 왕을 성군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군이 맞고요. 그 근간에는 실용주의가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한 리더 실용주의 리더고 그리고 우리 시민 단체가 이거를 앞서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최전선에 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